여기 프롬프트와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실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오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핵심 정리 또는 실전 이런 걸 해보고 있어요. 여태까지는 우리가 실전으로 바꾸지 뭐. LMM에 대해서 좀 배운 거고요. 역사나 동작 원리 이런 것들 배운 거고. 자, 우리가 이제 LMM에다가 이제 어떤 것을 지시해서 결과물을 받는 프롬프트라고 부르죠. 이 프롬프트에 대해서 이제 엔지니어링 실전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 참고할 수 있는 요 링크가 있는데 요거 꼭 참조해 봤으면 좋겠고요. 이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거 한국어로 번역해도 크게 문제 없던 것 같은데, 보실 때 한국어로 보셔도 되고요. 자, 한국어로 돼 있네. 자, 여기 보면, LMM 설정, 프롬프트 기초, 구성 요소,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 보면 오늘 배워볼 제로샷 프롬프팅, 퓨샷 프롬프팅, 체인 오브 트루스 제일 중요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술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도 좀 배워볼 예정이고요. 우리가 어제 이제 이런 것들을 배웠죠. LMM이 무엇이고, 프롬프트가 무엇이고, 구성 요소가 무엇이고, 이런 것들 배웠습니다. 그죠? 지시가 있고, 문맥이 있고, 데이터가 있고, 출력 지시자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이제 요거 말고 컨텍스트, 토큰 이런 것도 좀 배운 상태고요. 다시 넘어와서 자, 다시 이거 좀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이제 지시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GPT나 제미나이한테 지시를 하는 것이 우리가 프롬프트인데, 지시하는 것들 중에 어떤 내용들, 그러니까 지시할 내용들에 대한 예, 또는 지시할 내용들을 이전에 했던 내역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맥, 컨텍스트라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프롬프트와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달라서 두 개를 좀 구분해서 얘기하는 경향이 있고요. 두 개가 뭐가 더 중요하다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컨텍스트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냐 이게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문서를 좀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이제 문서 없으면 좀 두서없이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서. 자, 수업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이 LMM, 우리가 얘기하는 GPT 같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확률적 생성이라는 거예요.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시냅스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무언가를 생성하는 알고리즘을 얻은 거예요. 근데 물론 이런 얘기를 해요. 과학자들은 이 확률적 생성을 한 알고리즘 역시 인간도 똑같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시냅스라는 동작 원리가 똑같이 확률적으로 생성된 어떤 논리적 알고리즘에 의해서 뇌가 동작하더라. 그래서 두 개는 같은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자면 무언가 이해하거나 계산하는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무언가 생성하는 거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12 곱하기 13은 라고 했어요. GPT한테. 그러면 계산을 하는 걸까요? 이 결과에 대한 확률적 값을 내는 걸까요? 확률적 값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우리가 어제 뭘 배웠어요? 환각 현상도 있고 제대로 된 정답을 안 내놓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요 책 추천해 드렸는데 이 책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GPT가 계속 발전을 해요. GPT뿐만 아니라 제미나이도 그렇고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게 있으면 계산을 하도록 무언가 논리적 알고리즘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산을 하지만 우리가 이제 어제 이해했던 LMM으로 보자면 이것에 대한 확률적인 어떤 정답을 생성한다는 거죠. 그거를 이해하시라는 거고요. 그래서 LMM한테 무언가를 계산하라고 하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정답이 나왔던 게 GPT 언제까지냐면 3까지. 유독 좀 그런 게 심했어요. 4부터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요. 5에서는 그런 걸 볼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GPT에 대해서 이해를 해볼 거고 지금은 이런 일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프롬프트를
자, 우리가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 요령 어제 정리했는데 역할을 부여하라. 페르소나라고 했죠. 우리가 이 GPT한테 너는 의사야. 너는 강사야. 너는 프로그래머야. 이런 식의 역할을 주고 그러면 이제 관점이 생기는 거죠. 보는 관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식, 추론, 근거, 행동을 레이어로 주는 겁니다. 어제 제가 이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는 것보다는 GPT한테 프롬프트 우리가 엔지니어링 하기 위한 뭐 지문을 미리 예시로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훨씬 더 좋다고도 했고요. 하여튼 좀 알고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어떤 걸 배워볼 거냐면 기법,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에 대해서 좀 실전 문법으로 배워볼까 합니다. 이런 것들 좀 배워볼 거고요. 요거는 굳이 안 할 것 같고. 자, 그래서 미리 용어를 좀 볼게요. 자, 어제 배운 것도 있고 오늘 배워야 될 것도 있어요. 자, 프롬프트라는 거는 우리가 모델, 그죠? LMM한테 지시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어떤 제약을 넣을 수도 있고 형식을 넣을 수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역할을 넣을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프롬프트라 부르고요. 자, 이것 두 개를 이제 구분하고 있죠. 컨텍스트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컨텍스트는 우리가 지시했던 것에 대한 참고 내역이에요. 참고 내역. 자, 문서일 수도 있고요. 대부분 여러분들 어떤 걸 기대하냐? 대화 내역, 대화 이력을 기대하고 있죠. 내가 계속 대화하고 있는 내용을 누가 GPT가 기억하고 있다 라고 믿고 작업을 하죠. 이때 이것을 우리가 컨텍스트라고 하죠. 이 컨텍스트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작업했던 이력들을 GPT가 어느 정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내가 그 다음에 할 것을 추론해서 결과를 내놓을 수 있겠죠. 이래야 우리가 GPT를 믿고 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컨텍스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롬프트에 컨텍스트를 포함시킬 수도 있고 또는 그냥 일반적으로 모델에서 자동으로 참고하는 어떤 대화 이력이나 또는 문서 같은 것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프롬프트, 컨텍스트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프롬프트에 역할을 줄 수 있죠. 역할. 모델한테 어떤 정체성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대답에 대한 신뢰도를 올릴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 의사라고 했다. 그럼 의사의 관점으로 어떤 것을 내놓기 때문에 의사로서 내놓는 것에 대한 관점에 신뢰도가 생기겠죠. 아무튼 여러분들이 페르소나는 꼭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 오늘 배워볼 것. 자, 제로샷 프롬프팅 엔지니어링. 요게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술을 배울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 제로샷, 원샷, 퓨샷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걸 오늘 배워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COT라는 거는요. 요즘은 이제 이걸 쓰지 않아요, 잘. 자, 이건 뭐냐면 단계적으로 추론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내역을 이렇게 주면 이 내역에 대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분석해서 결과를 내놓고 단계적으로 분석해서 결과를 내놓고 이 문서들 중에 필요한 내용들을 단계적으로 추론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요즘은 이미 모델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게. 근데 이제 요거 왜 포함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거예요. 자, 보시면 자, GPT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GPT에 보시면 여기에 thinking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프로 thinking. 자, 이게 지금 생각하는 모드예요. 생각하는 모드.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COT라고 했던 거 보이죠? 자, 우리가 thinking의 과거가 thought예요. 이거는 이제 뭔가 지혜 아니면 추론 이런 것에 해당하는 거고요. 하여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쇄적으로 생각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이 이미 모델에 포함이 이렇게 돼 있더라. 심지어 우리가 이제 인스턴트라고 하는 아주 빠르게 대답하는 것 역시도 이거 역시도 어느 정도 내가 추론이 필요한 문장이다 싶으면 추론을 해요. 예전과 다르게. 자,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버전에서 GPT-3이죠.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GPT 3버전에서 4버전 넘어가면서 이런 추론이 자동으로 추가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추론을
추론을 제로샷으로 하는 건데 요건 뒤에 가서 얘기할 거고 요건 이제 어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어제 이제 우리 모델이 환각 현상을 일으키는 이유가 계속 어떤 현상 때문에 확률적으로 무언가를 골라서 단어를 만들기 때문에 실제로 있는 내역이 아닌 가짜의 내역,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내역을 만든다. 그래서 실제로 존재했던 뉴스 같은 것들을 참조해서 인터넷을 참조해서 그것을 만들어냄으로써 환각을 줄이는 것이 RAG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검색으로 문서를 넣어 근거 기반을 생성한다. 요거 이제 환각 현상 잘 기억 안 나시면 세종대왕이 맥북 던진 사건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세종대왕이 맥북을 던질 수가 없죠. 이제 그걸 GPT가 만들어서 예전에 내놓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옛날 모델들을 좀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플랫폼 오픈 API.com, 여기 플레이그라운드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 이제, 이전 모델들을 우리가 테스트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카드도 연결해야 되고, 돈도 좀 나가니까, 그냥 요런 게 있다. 라는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자, 아까 얘기했던 것의 연장선이에요. 우리가 이제 LMM은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 해놓은 계산기가 아니라 자동 완성해주는 거예요. 뭘로? 확률 기반으로. 자, 잘 기억하시고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대답을 내놓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해도 다른 대답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얘기할 수도 있고,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톤이나 깊이나 형식 같은 것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어제 제가 얘기했던 프롬프트의 형식대로 하면 이런 것들이 최대한 똑같은 형식으로 나오겠죠.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프롬프트를 쓸 때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회사에서 일을 한다거나 그죠? 내가 어떤 개발을 한다거나 그죠?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거나 이럴 때는 우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꼭 해야 되겠죠.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이 프롬프트랑 컨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좀 있고요. 자, 프롬프트는 우리가 지시하는 거예요. 지시. 컨텍스트는 그 지시한 내용을 참조할 만한 문서. 근데 이제 지시 안에 참조할 내용을 추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튼 우리가 지시한 내역을 참고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코드를 이렇게 줬어요. 자바 코드. 자, 여기에서 오류를 해결해줘.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 프롬프트 아니야, 이게. 자, 이 전체가 프롬프트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내가 예시로 든 자바 코드는 컨텍스트일까요? 프롬프트일까요? 여기에 오류가 있대. 여기 오류가. 이 오류를 해결해달라고 제가 얘기했어. 근데 이게 프롬프트 안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이건 프롬프트일까요? 컨텍스트일까요? 프롬프트 안에 포함된 컨텍스트죠. 프롬프트 안에 포함된 컨텍스트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구분을 정확하게 해줬고요. 그래서 이제 컨텍스트는 내가 이전에 대화했던 내역일 수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대화 안에 있는 또 다른 예시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텍스트 할 때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자, 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질문 내용이 너무 길어. 그러면 자, 이걸 다 분석하는 게 LMM한테는 아직 어렵대요. 아직 어렵대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처음 부분과 끝 부분에 더 집중하고 중간 부분은 좀 날리는 경향이 있대요. 자, 날리는 경향. 그러면 내가 질문한 내용이 너무 많은 건 좋은 일일까요? 안 좋은 일일까요? 안 좋겠죠. 컨텍스트가 길어지면 그건 좋은 일일까요? 안 좋은 일일까요? 중간 내용이 사라지니까 안 좋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컨텍스트를 요약하거나 압축하거나 또는 필요 없는 거는 폐기해야 되겠죠. 요즘은 이런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을 해주는 명령어가 있어요. 자동으로 요약해주고 자동으로 폐기해주고 대표적으로 이제 클로드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냥 개념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유적으로 말하면 프롬프트는 말하는 방식, 그 다음에 그 말할 때 참고하는 자료가 컨텍스트 이렇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배워볼 것이고요. 자, 한번 자, 첫 번째 거.
자, 우리 이제 어제도 얘기했던 제일 중요한 이제 페르소나라고 부르는 역할 부여. 이게 기법이에요. 엔지니어링 기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보는 렌즈를 고정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의 역할은 의사야. 너의 역할은 선생이야.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역할을 고정하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의사의 관점으로 내놓고 선생의 관점으로 내놓게 되겠죠. 그래서 전문성의 기준점으로 고정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놓는 정답에 대해서 일관성이 있겠죠? 조금 더 일관성을 부여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예시가 이렇게 있는데, 자, 너는 15년차 세무사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왜 15년차라고 했을까? 이유가 뭘까요? 15년차, 20년차도 아니고 30년차도 아니고 왜 15년차일까? 자, 보통 우리가 페르소나 줄 때 실수하는 경향이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나랑 LMM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랑 LMM. 예를 들어 내가 15년치 세무사다. 그러면 LMM한테도 넌 15년차 세무사야. 이렇게 주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15년차라는 것보다는 제 생각은 그래요. 너는 전문적으로 뭔가 오래 일을 한 세무사다. 뭐 또는 나랑 동일하기보다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2년 일했다. 그럼 뭐 10년 일한 것처럼 하고. 그죠? 또는 내가 5년 일했다. 20년 일한 것처럼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몇 년 차 세무사라는 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역할을 줬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일반적 상식에서 질문하는 것보다 세무서 관점에서 이동시켜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템플릿을 이렇게 제가 만들어 봤는데, 처음에는 역할을, 너는 뭐뭐다. 넌 의사다. 그리고 너는 뭐 하는 거예요? 진료를 보는 거예요. 또는 너가 이제 블로그를 작성하는데, 블로그를 보는 사람들이 뭐예요? 의사일 수도 있고, 대상이. 같은 의사. 또는 이제, 의학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의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대상을 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나는 오늘 블로그를 쓸 건데 누구를 위해서? 의학에 대해서 모르는 독자를 위해서. 목표는 영양제를 추천할 거야. 비타민C에 대한 효능에 대해서 추천할 거야. 그리고 비타민C 예를 들어서 구입처를 쿠팡은 꼭 제외해. 뭐 또는 11번가는 제외해. 그 다음에 구입처를 아예 표기하지 마. 광고처럼 보이게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제약을 줄 수 있겠죠? 형식은 우리가 어제 블로그를 작성하면 어떤 게 좋다고 했을까요? 어제 우리가 배워본 거 XML, JSON, 그 다음에 YAML, 프로퍼티 등등 있고 CSV, 마지막으로 MD 있어요. 이 중에서 내가 블로그 형식으로 하고 싶어요. 그럼 뭐가 제일 좋을까요? 마크다운이 제일 좋다 했잖아요. 문서 형식 마크다운. 그래서 출력 형식을 마크다운으로 해줘. 뭐 그 안에 뭐 연구 자료가 있다. 그러면 CSV로 해줘.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좋겠죠. 자, 그래서 기존 이렇게 템플릿을 만들어 봤고요. 이제 뭐 자바 개발자에 대한 예시가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이 전문가 말투라는 걸 쓰게 되면 검증이 약해질 수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역할에 너무 몰입하게는 하지 말고 적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런 문제가 없는데 옛날에 가지고 있던 문제예요. 요즘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난 기수 학생들 중에 한 명이 GPT를 쓰다가 GPT가 갑자기 뜬금없이 하를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를 라인갱을 10번 할 때까지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얘가. 약간 뭔가 귀신처럼, 그렇죠? 무섭게. 뭔가 이제 학생이 말했던 게 웃겼나 봐. 근데 이제 무언가 얘가 역할에 심취한 거예요. 역할에 심취해가지고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죠. 왜 웃어, 갑자기, 그렇죠? 자, 뭔가 이제 이 GPT가 하는 행동이 뭔가 좀 과해질 수 있는 거죠, 역할에. 자,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문제가 거의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크게 문제는 지금은 없고요. 여튼 역할을 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봐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뭔가 기술적인 거 배워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제로샷 프롬프팅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엔지니어링 하시는 분들이 쓰는 기법들 중에 하나예요. 요거.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정답을 원하는데 단답형이면 좋겠어. 자, 근데 여러분들 GPT가 단답형 내놓는 거 봤어요? 없죠? 단답형을 거의 안 내놔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뭔가 칭찬말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어요. 뭐 왕가 사는 남자, 요즘 유행하는 거죠? 왕가 사는 남자. 여기다 내가 리뷰를 이렇게 썼어. 근데 내가 GPT한테 이 리뷰가 긍정적인지 또는 부정적인지 아니면 별로는 몇 점 정도 될 건지 1에서 5점 중에 몇 점 정도 될 건지 단답형으로 줘 라고 하는 기법이 제로샷 프롬프팅이에요. 보통 이제 GPT가 어떻게 해요? 이 내용을 분석하죠. 막 분석해서 이 내용은 어떤 문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어. 이렇게 하는데 자,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뭐냐? 쓸데없이 토큰을 너무 많이 써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는 그냥 정답인데 그 정답이 아니라 너무 많은 결과를 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비용이 계속 내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나는 어떤 정확한 정답을 원하는데 좀 뭔가 정확한 정답이 아니라 긍정적일 수도 있어. 부정적일 수도 있어. 긍정과 부정이 섞여 있네? 이런 뭔가 부정확한 정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제로샷 프롬프팅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정답에 딱 맞게 낼 수 있다.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언제 쓰면 좋냐? 예를 들어 이제 시험 문제가 있어. 이 시험 문제 정답을 낼 때 우리가 그냥 하라 그러면 이상한 정답이 나올 수 있는데 제로샷 프롬프팅을 하면 정확하게 정답을 뽑을 수 있다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자, 우리가 토큰 비용, 컨텍스트 한계 때문에 이 제로샷 프롬프팅을 쓰면 조금 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답만 생성하기 때문에 애매하지 않은 정확한 정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 한번 예시를 볼게요. 자, 여기 지금 영화는 지루해라고 하는 요 문장이 긍정인지 부정인지 궁금해요. 긍정인지 부정인지. 근데 내가 영화는 지루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 라고 물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라는 애매한 정답을 낼 수 있는데 딱 긍정 부정이다 낸다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그대로 드래그해서 자, 이 영화는 지루한 거에 대해서 평가해봐 이런 거죠. 자, 여기 와서 자, 이렇게 딱 한 줄만 나오죠. 한 줄만. 자, 제가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죠 자, 이 리뷰는 어떤 의미야? 자, 쓸데없이 너무 많은 얘기를 하고 있죠. 나는 긍정이냐 부정이냐가 궁금했는데 이 리뷰에 대해서 물었을 때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건 단순히 단답형을 얻는 게 아니라 단답형으로 대답이 필요한 것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시험지 정답이라든가 방금처럼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로 우리가 할 수 있죠. 우리가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별점으로 평가해줘. 이렇게 해볼게요. 이거 이번에는 자, 점수로 분류해줘. 점수는 0에서 5점. 이렇게 해볼게요. 자, 0점. 이렇게 나오네요. 그쵸? 지금 현재 딱 뭔가 점수가 나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제로샷 프롬프팅이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GPT는요,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서 이 제로샷 프롬프팅 써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자, 근데 이제 제로샷 프롬프팅의 문제점이 뭐냐면 뭔가 예시가 없다 보니까 결과가 좀 별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자, 내가 이 영화가 지루하다에 대해서 예를 들어 나는 지루한 거는 한 3점 정도로 생각해.
근데 방금 어떻게 했어요? 0점이 나왔죠? 자, 그래서 내가 이 GPT한테 예시를 줄 수 있어요. 지루한 거는 3점, 굉장히, 엉덩이에 뭐가 나는 것 같다. 그러면 0점. 그죠? 아니면 뭐, 감독을 죽이고 싶다. 0점.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이건 1점 할까? 예시를 주고 나면, 여기에 대한 정답에 무언가 참고 자료가 되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할 수 있죠? 컨텍스트를 할 수 있죠. 그죠? 컨텍스트. 우리가 프롬프트에 컨텍스트를 포함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자, 밑에 내려보면, 자, 제로샷이 아니라 원샷 프롬프팅 또는 퓨샷 프롬프팅이에요. 자, 원샷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걸 평가할 때 하나의 예시를 주는 것, 원샷이고요. 내가 어떤 걸 평가할 때 여러 개의 예시를 주는 것을 퓨샷이라 불러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한데, 실제로 이제 이 엔지니어링 관련돼서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내가 원하는 정답에 요 퓨샷이나 원샷을 했을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결과.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내가 이제 이미지를 만들 때 이런 이미지를 참고해줘 할 수 있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원샷, 퓨샷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이미지를 참고해서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줘. 근데 이제 조금 참고하라는 건데 이렇게 컨텍스트에다가 우리가 예시를 포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원샷이나 퓨샷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쭉 내려보면 자, 아까 제가 어떤 리뷰에 대해서 0점, 1점, 2점 이렇게 줬어요.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라벨링이라 하죠. 우리가 A라는 문자를 65라고 라벨링 했죠? 이런 거 인코딩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리뷰에 대해서 라벨링을 하는데 그 라벨링에 대한 예시를 줄 때 원샷, 퓨샷 이런 걸 줄 수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체를 유지해야 될 때도 우리가 어떤 정답만 내기 때문에 요 퓨샷, 원샷, 제로샷 이런 걸 쓸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원샷보다는 제로샷보다는 원샷, 원샷보다는 퓨샷 여러 개의 예시를 주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퓨샷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 단순한 것보다는 복잡한 것에 조금 더 좋겠죠. 자, 한번 볼게요. 자, 내가 사과는 빨갛다. 그러면 빨강이라고 출력해. 바나나는 노랗다? 그럼 뭐야? 라고 묻는 거죠. 이렇게 예시를 하나 주는 거예요. 여기 예시.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요거는 뭐예요? 어떤 결과에 대한 질문이죠. 질문. 요게 뭐다? 예시. 예시를 우리가 컨텍스트라도 부를 수 있겠죠? 질문. 그러면 여기에 조금 더 좋은 정답을 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심플한 예시인데 좀 복잡한 예시로 그러니까 복잡하게 좀 어려운 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리뷰에 0점, 1점, 2점 이런 걸 다는 것들을 할 때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두 개의 컨텍스트를 포함하면 예시를 포함하면 안정성이 올라가더라.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이제 노랑 이렇게 뜨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되게 쉬운 예시인데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샷 프로피팅에다가 예시를 추가한 퓨샷이나 그런 거 쓸 수 있다 이런 거죠. 제로샷보다는 원샷이나 퓨샷이 좋다. 자, 넘어갈게요. 이건 이제 원샷이나 제로샷보다는 컨텍스트 비용이 증가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비용이 증가한다고 보기는 좀 힘들죠. 그래도 일단은 원샷보다는 많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예시를 편향적으로 주면 그 결과가 문제가 될 수 있대요. 자, 이거 중요한데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과는 빨갛다 그려놓고 여기다가 주황 이렇게 했어요. 자, 이거 좋은 예시인가요? 나쁜 예시인가요? 나쁜 예시죠. 나쁜 예시를 주게 되면 나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근데 GPT 5 버전 이상부터는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런 일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요. 잘못된 걸 내도 제대로 된 정답을 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제 또 다른 알고리즘이 추가돼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예시 평양이 좀 좋은 게 좋은데 요즘은 그런 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체인 오브 스루스. 자, 우리가 생각의 연결고리 COT라고 불러요. 요거 자, 우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배웠다. 그러면 방금 배웠던
제로샷, 원샷, 퓨샷, 그 다음에 요 COT 이런 걸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COT는 요즘 GPT들이 다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단단 점프를 하지 않고, 이게 LMM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내가 이제 질문이 여러 개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처음과 끝에 집중하고 중간에 날리려고 해요. 날리려고 하는데, 그러지 않고 중간중간 이렇게 계속 생각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thinking 또는 COT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보시면, 자, 이런 문제를 제가 냈어요. 자, 어떤 상점에 연필이 세 자루 있대요. 그리고 세 자루의 값이 24,000원이래요. 2,400원. 그러면 한 자루가 얼마인지는 안 알려드렸죠. 한 자루가 얼마인지는 우리가 지금 계산하면 800원이라는 게 나오는데, 지금 이걸 안 알려줬어요. 자, 그 다음에 지우개 한 개는 700원이래요. 700원. 그럼 내가 연필 9자루와 4자루 샀을 때 총 금액이 얼마냐? 라고 했을 때, 자, LMM은 계산한다는 거라고 했어요? 확률이라고 했어요?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잘못된 정답을 낸다는 거예요. 잘못된 정답. 여기에 그냥 임의의 값을 낸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내가 단계로 생각해라 라는 걸 추가했어요. 단계로 생각하라. 그러면 이제 요 단계를 생각을 해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 요 앞에다가 요 문장 D나 앞에다가 단계로 생각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요거 유튜브 보는 사람들 많이 보는 내용이에요. 유튜브에서 GPT 쓰는 최고의 방법, GPT를 쓸 때 효율을 100% 올리는 방법, 뭐 이런 얘기할 때 뭐라고 해요? 단계로 생각하라. 요것만 넣으면 GPT가 100% 성능이 올라가요.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근데 이제 요거는 GPT 언제 버전? 4버전까지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3버전이나 4버전부터고요. GPT가 이제 5버전 넘어가면서부터 얘가 알아서 이 문장을 단계로 생각을 합니다. 단계로. 그래서 근데 이제 내가 좀 깊이 있게 생각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옵션을 주는 건 좋지만 GPT 4버전 넘어가면서 여기 오픈 AI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단계로 생각하라고 하면 얘가 생각의 고리에 빠져서 잘못된 정답을 낼 수 있으니까 이미 GPT 4 이상부터는 단계적으로 어느 정도 생각하니까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라는 제안을 줍니다. 하여튼 뭐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볼게요. 단계로 생각하나. 자, 저희는 이제 4버전을 쓰니까 자, 그대로 이렇게 넣어 볼게요. 자, 넣어보면 자, 지금 보면 이렇게 자, 연필 세 자루의 가격은 무엇이고, 그쵸? 여기 단계로 보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지금 먼저 이렇게 와서 봤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금 9자루의 가격을 먼저 계산을 하네요. 지금 현재 여기 세목금이니까 세목금으로 계산하네요. 7,200원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지우개가 요거다. 그쵸? 4개를 살 때요. 그래서 4개의 가격은 이거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격을 내네요. 10,000원. 자, 그래서 우리가 단계적으로 생각하라고 안 해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내가 단계적으로 생각하라고 옵션을 줘볼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실 때 제가 이거 팁인데 내가 어떤 질문이랑 어떤 예시에 대해서 좀 구분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문장 이렇게 문자 열 표시로 구분을 해서 단계적으로 생각해서 풀어줘. 이렇게 할게요. 자, 지금 보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네,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추가된 것 빼고는 똑같이 계산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예전에 이렇게 못했고 지금은 대부분의 한다. 그래서 잘 생각하면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자, 과정은 계산이 아니라 과정 생성이죠. 생성. 그래서 과정 자체가 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LMM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COT를 쓰게 되면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질문을 역으로 돌리는 거죠. 토큰이 증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비용이 굉장히 많이 증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못된 초기 가정을 주게 되면 이 수석 단계에서 오염을 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잘못된 단계가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대요. 자,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무언가 이제 추론에 대한 노출 제한이 대상이 될 수 있대요. 무언가 이제 추론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겠죠. 별로 중요한 내용들은 아닌데 이렇게 적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로샷 COT라는 게 있어요. 아까 이제 제로샷이라는 거는 어떤 정답을 딱 내놓으라 라고 하는 건데, 자, 그것을 어떻게 해요? 추론을 포함시켜서 쓰는 거예요. 제로샷 COT. 자, 한번 보면 여기 없네요. 자, 그냥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죠? 똑같이. 자, 이런 질문인데 제가 제로샷으로 정답만 원으로 얘기해. 그리고 단계적으로 풀어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제로샷 프롬프팅입니다. 자, 한번 써볼게요. 자, 정답 이렇게 하고 정답은 가격으로 출력 이렇게 할게요. 지금 보면 하나의 결과를 이렇게 내도록 우리가 하는데 요 안에다가 뭐예요? 단계적으로 풀어줘 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10,000원만 이렇게 내는 걸 기대하는 거예요. 짠! 이렇게 여기 이제 제로샷 플러스 COT가 됩니다. 제로샷 플러스 COT.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원샷을 줄 수도 있고 퓨샷을 줄 수도 있는데 요 COT를 제로샷에다가 주게 되면 굉장히 효율이 좋아진대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죠. 그렇죠? 어떤 예시를 주기는 힘들어. 제로샷을 쓰고 싶은데. 그러니까 퓨샷을 쓰거나 원샷을 쓰긴 힘들어. 근데 뭔가 좀 성능이 좋으면 좋겠어. 그럴 때 옆에다가 뭐라고 붙여요? 단계적으로 생각해. 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내실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3버전에서부터는 제로샷일 때는 COT도 좀 별로였는데 그래도 COT로 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더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COT로 하면 비용이 늘어난다. 라는 건 중요한 거죠. 자, 이거는 이제 템플릿이에요. 자, 내가 이렇게 템플릿을 미리 만들어 봤고요. 꼭 이렇게 쓰시라는 건 아닙니다. 자, 보면 내가 어떤 문제를 주는데 최종 한 줄만 해. 근데 복합적인 단계로 검토해. 이게 이제 COT가 되겠죠. 체인 오브 트루스. 복합적인 단계로 해. 그리고 어떤 문제를 쭉 주고 최종으로 답 한 줄만 줘. 그러면 이게 뭐예요? 제로샷. 제로샷이 되겠죠. 그죠? 제로샷 프롬프팅. 자, 그래서 두 개가 합쳐진 경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좀 많이 했는데 좀 쉬었다가 와가지고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1시간 안에 끝냈으면 했는데 왜 좀 쉽지가 않네.